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늘 명절이 되면 우리의 전통 세시풍속과 함께 오래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우리 주변의 문화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나 늘 곁에 있어서 그 귀함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의 활용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유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이자 전남대학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나기백 문화재 예방관리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설을 맞아서 네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문화재, 문화 이런 말들은 정말 익숙하고 자주 쓰이고 또 그만큼 폭넓게 쓰이다 보니까 막상 개념이나 정의를 해보자 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개념을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오늘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먼저 문화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유범 교수께서 좀 문화재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문화재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것 중에서 후손들에게 꼭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문화재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네, 아주 짧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천득임 원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알려주시죠. 그 문화재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반도가 되겠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민족이 살아왔던 흔적 이런 것 중에서 보존하고 계승해서 국가에서 지정 관리해서 미래를 이렇게 일종의 전승, 계승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들을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장수적인 것, 또 가치, 또 보존 가치, 또 역사적인 것, 뭐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다면 이 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재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먼저 조상열 대표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역사적인 가치는 내가 문화재를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죽어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좀 보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문화재를 너무 오래된 것으로만 그 한정을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 문화재가 살아있다는 걸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의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달리는데 분명히 이 시대의 문화재를 함께 하면서도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는 뭐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네. 정말로 어떤 문화재에 대한 그 무지한 사람들은 팔만대장경 갖다 놓고도 빨래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 문화재는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살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아마 집중 토론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재 하면 오래된 것이다라는 것에 그치다 보니까 그 가치를 그냥 죽여버리고 살아있는 계속되는 그런 가치로 계속해서 연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해 주셨어요. 설 연휴인데 네네. 이 설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굉장히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내일 가면 문화재가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문화재를 우리 생활 속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기백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다 이렇게 각자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으로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이렇게 정의가 문화재 보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그럼 그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이라는 것은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역사적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문화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네. 이 문화재의 개념과 또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뭐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오늘 충분히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문화재는 그래서 그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존의 어떤 그 방법들이 중앙정부라든지 또 문화재청이라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지자체에 의해서 또 보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행정과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유범 교수께서 한 네. 말씀 해주시죠.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널리 찾아서 발굴해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발굴된 지정된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온전한 상태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잘 보호, 케어해 주는 것. 세 번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문화재에 올 수 있도록 방문하고 싶어지도록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잘 전달해내는 것.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문화유산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 치유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재가 국민들의, 주민들의, 문화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즉 문화유산을 지역 발전에, 지역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발굴과 관리 또 의미 가치를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자원으로서 하나 그 실질적인 네. 활용과 또 네.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천대경 원장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그 제일의 가치는 일단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은 현재 모습으로 원래 있었던 위치에다가 두는 것이고 재료적 가치가 굉장히 유네스코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요. 오래된 문화재가 재료가 바뀐다. 형태나 양식이 바뀐다. 그러면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재가 가져야 할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훼손될 가능성도 사실 있죠. 그래서 중년 문화재는 국가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버금가는 것은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이라는 주체에 있어서 문화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진정성 이것을 최우선해서 하면은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뭐 보존과 활용에 예. 대해서 이제 예. 뭐 양면성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의 진정성을 살피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문화재들도 꽤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재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기백 이사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이 문화재가 광주 전남에 있어서 문화재 분류를 좀 해보면 광주 전남에 문화유산이 3개 유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3개 유산은 광주에는 없습니다만 전남에 고인돌 유적이나 또는 산지 승원이나 또
한국의 서원, 장성 피람서원이 20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세계유산으로 있고 기록유산이 5.18 기념물이 또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남 지역은 국가지역 문화재가 한 490개 정도 있고요. 시도 지정도 520개 정도 해서 한 1000여 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 문화재와 세계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전라남도 행정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전라남도 행정에서는 문화예술팀 소속의 문화자원팀으로 있던 문화예술과 소속의 문화자원팀으로 있던 편제를 문화자원과를 독립을 시켜서 아예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정책 행정을 독립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 행정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문화예술 쪽의 행정이 조금 더 관심도 많고 치우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상렬 대표께서 그래서 우리 나기백 단장께서는 문화재 행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아주 후한 평가를 주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 쪽에만 네. 일을 하니까 관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보존운동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경제나 환경이나 복지나 이렇게 문화예술 단체들은 상당히 많아요. 광주, 전남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문화재를 지키는 단체, 뭐 이렇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하죠. 광주에 지금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있고 뭐 전남 지역엔 그 넓어도 문화재 지킴이 단체는 뭐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없다면은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고쳐보고 싶고 사실은 문화재 보유 수에 비해서 예산이나 행정력은 상당히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광주는 문화예술 쪽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떨어진 것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화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가 용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그림인 이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기회에 한번 대줘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붙인다면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비율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1%가 넘는지 얼마 안 됐어요. 네. 1%? 아마 지금 한 2%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청 예산이 1조에서 예. 1조 그렇죠. 2,400억 정도.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 청의 예산만 놓고 보면은 아마 0.5% 그 밑일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한정돼 있고 무엇에 어느 쪽에다 먼저 쓰냐, 뭐 국가에서 쓸 돈이 얼마나 많겠어. 특히 근자 이제 복지 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꼭 문화인데 또 문화재 쪽에 계속 인력이나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을 잘 하려고 하면 인력과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런 쪽이 좀 안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가 당연히 있지만 개도 있고, 근데 이제 군 단위에는 이제서 겨우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 행정하면서 문화재만 하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를 현장에서 지키고 보존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데 아마 인력이 나라의 품격이 올라가려면은 전통 문화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유럽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은 문화재적 행정의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다. 네. 그리고 잘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향후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 네네.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지금 광역 단위에는 이제 문화재 담당들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초 단위, 기초 시군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문화재 담당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서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부터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그들마저도 사실은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뭐 1, 2년을 가지 않고
이렇게 보직 변경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져 버리고 네. 또 실제로 그 문화재 담당 쪽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좋은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호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문화재가 홀대받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홀대 받는 것, 이거 이제 극복을 해야 될 오랜 숙제인데요. 여기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민들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우선일 것입니다. 네. 뭐 시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문화유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줄 턱은 없거든요. 압력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제화된 문화유산이 아니고 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즉 우리의 생활 곁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만들어내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앞서 그 발굴, 관리, 또 의미 전달, 또 자원으로서의 어떤 도움이 되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행정위에서 다 다루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질적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공감대 이런 형성들도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가 많긴 한데 내가 아는 문화재는 뭐 향교, 뭐 사찰, 뭐 고택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 광주 전남에는 어떤 문화재들이 있고 또 그런 문화재들의 어떤 특성이 또 타 지역과 좀 비교할 만한 것들 또 가치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천득겸 원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지역 그러면 되게 이제 호남이라고 한정을 해 보면은 네. 한반도의 남쪽이잖아요. 그 날씨는 조금 따뜻하고 비는 좀 더 많이 오고 농경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와 해양이라는 게 있고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사고가 조금 의리 그리고 배품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것도 되게 그런 게 좀 많아요. 영산강 주변에 뭐 온감역, 뭐 고인돌, 이게 뭐 세계유산으로 특히 고인돌은 지정돼 있잖아요. 그 도서의 해양 문화 같은 거, 뭐 장보고 관련된 거, 이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네. 뭐 불상이랄지 서화, 그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바다와 섬 그리고 강하고 도장 문화, 농경 문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심성 이런 데로부터 배태돼서 나오는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이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의 심성이 뭐 품는달지, 즉 포용한달지, 좀 뭘 베푼달지, 그리고 환대하는 거, 그리고 시서화를 보면은 얼마나 그 여유가 있고 낭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탁월하죠.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문화적 어떤 자긍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호남인들이. 네. 뭐 이어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또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 뭐 지정 이런 행정적인 것에 앞서서 네. 천 교수님 호남 지역의 유산의 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감히 좀 도전적인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조상열 회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현재의 정신, 산물이 이제 미래의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이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또 지리산에 얽힌 민중들의 기층 민중들의 그런 삶 이런 게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 지리산에 있는 스토리 이것은 뭐 그 4.19, 5.18 촛불
촛불혁명으로 연결되는 그 뿌리가 지리산에 각종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의병에서부터 계단식 논이라든지 아주 뭐 빨치산 뭐 등등의 소위 혁신, 개혁, 기득권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자 했던 호남인의 정신, 저항, 혁신, 이런 개혁 정신이 배태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잘 발굴해서 널리 알린다고 한다면 지리산이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지리산이 아니고 민족의 성지로서의 자리매김도 가능하다. 뭐 설악산하고 다르잖아요. 네. 설악산에는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멋진 경관이 있을 뿐이죠. 네. 역사의 스토리,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배울 만한 스토리가 있는 지리산 이런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교수님들은 주로 저는 그 유형의 물질 자산, 문화재라는 유형의 물질 자산을 보수하고 보존하는데 전공을 해놔서 그런 생각까지는 감히 못 해봤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조상렬 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광주 문화재 행정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물질 자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광주는 상대적으로 근대 도시여서 문화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사이즈가 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 비해서 이 유형의 물질 자산에 투자하는 노력이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지역이 갖는 정신적 의미를 더 문화재적 가치로 끌어들인다면은 그게 우리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앞으로 뭐 정말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문화재로 이제 지정할 만한 것들을 무한하게 발굴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덧붙여서 네. 광주광역시 이제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근대도시긴 하지만은 사실은 무진주 뭐 시대 신라 때부터 보면은 상당히 역사적인 도시죠. 그런데 그런 광역시에서 사실은 문화재 숫자가 뭐 150여 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문화재의 그 숫자가 적은데 돌아가고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양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것은 정책을 어떤 방향에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주시가 올해 핵심 시체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문화 미디어 아트 장애 도시, 복합예술 공간 조성, 뭐 광주 대표 문화 마을 등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이 맞춰져 있고 문화재 관련된 것은 신창동 유적하고 그다음에 정일성 생가부지에 정일성 선생 역사공원 조성한다는 두 가지 정도예요. 그러고 보면은 문화재에 대한 행정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화 예술 쪽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들도 관리가 부실해서 문화재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뭐 지역의 뭐 건축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화재를 정말 보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궁금하고요. 관리에 있어서 특히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득영 원장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이제 오랜 역사 도시 그리고 150만 인구를 갖는 광주 입장, 전라남도는 제외하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문화재를 어떻게 발굴해내서 새로운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준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다를 겁니다. 똑같은 문화재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보물급 대접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는 뭐 지방 문화재도 지정이 안 된 경우도 왕왕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그 식견이랄지 가치 기준 판단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하여튼 우리 광주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정도의 도시에는 문화재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좀 그 밸런스는 좀 필요한 거죠. 우리 광주가 국보가 지금 2점인가 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뭐 지방 문화재 숫자도 좀 적고 그래서 저는 시에서도 문화재 행정을 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 찾아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문화재 수를 조금 늘려가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또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우리 저기 유기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네. 특히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생활에 대중의 생활하고 관련된 거랄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문서랄지 특히 이제 근대 자산으로서 근대 건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충장로 그쪽 보면 엄청난 그 근대 건축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굴하고 그 도시에서 그 재화적 가치 때문에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를 좀 적극 행정했으면 쓰겠다. 지정을 좀 많이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하기를 저는 이제 네. 감히 권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엄격하게 따지는 거는 좋지만 네, 그렇죠. 이제 뭐 이 가치를 있는 것인지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말씀.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다르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6대 광역시를 비교하자면은 광주가 이제 지금 현재 국가지정이라든지 등록문화재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시정문화재 114가 합쳐가 156건이에요. 그러면은 6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업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광주하고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득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유연하게 그래도 많은 문화재를 찾아서 이렇게 지정할 필요도 있는데 그 문화재 숫자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또 이렇게 고취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엄격한 잣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광주가 문화재가 좀 없는 것으로 자꾸 인식이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 지정을 늘려야 한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전혀 이제 방치된 완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문화재 지정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보보물급이 있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문화재,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향토문화재,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개 다 위계는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세 개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지역 공동체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가지수, 지정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광주 전남 지역은 특히 무형 분야에 그 자원이 너무나 넘쳐나죠. 유형의 건축물의 경우는 영남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쪽은 무형의 유산들이 많습니다. 무형 유산이라고 하면은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뭐 김치 담그는 김장 문화, 뭐 한복 문화, 심지어는 백일잔치, 돌잔치. 우리 호남에는 특별히 정월 대보름날 당산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남자 편, 여자 편으로 갈라서 줄다리기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은 뭐 당진의 기지시라든지 창녕의 영산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아랫마을, 윗마을 대항전이거든요. 우리는 남녀로 해서 꼭 여자가 이깁니다. 네. 최후의 승리는 여자가 이겨야지 풍년이 된다. 이 여성 우위, 여성 배려, 이거 독특한 호남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또 이러한 당산제를 잘 활성화, 문화재로 지정해서 향토 문화재로, 시도 문화재로, 그다음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공동체 연대라고 하는 우리 현대 사회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필요로 한 공동체 연대의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 호남이 앞장서서 재현해 나가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좀 네.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 청년 회장님들께 네. 당부드리고 싶네요. 거기에 한 말씀 거들자면요. 네네. 그 무형의 유산을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보이는 유형을만 자꾸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전남 지역에는 아까 우리 이보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스토리 천국이에요. 강주 전남, 특히 전라도. 특히 뭐 지리산, 뭐 무등산, 얼출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선현들이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들이 아주 많은 거죠. 이런 스토리를 모아서 저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스토리를 문화재로 지정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온천 소수인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우리 광주 전남에서 좀 먼저 좀 스토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도적 역할을 그렇죠. 네, 어느 지역에도 없는 것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보존 관리하면서 영남 지역 문화재나 우리 지역 문화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 문화재들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숫자나 사이즈를 가지고 비교 우위를 또는 경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네. 원장님이랑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 자산들을 가꾸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도 이제 초창기에 예로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영성신앙의 뿌리가 이 화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한국 기독교가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제 발전해 왔지만 한국 기독교 영성신앙의 뿌리가 이세종 선생을 시작으로 해서 이연필 선생, 오왕 최영종 선생, 함석헌 선생까지 올라가는 그런 뿌리가 이 화순에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양림동 선교 유적하고 이 화순의 그 영성신앙 선교 유적을 묶어서 우리 지역의 호남의 선교 순례 여행 코스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행정에서 그 큰 관심들을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코스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게 실행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엮어서 우리가 문화 자산을 파는 것 또 문화재를 파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광주시에 대해서 좀 더 따끔한 비판을 좀 조언을 하나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양림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정말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선교사 사택, 그 다음에 요고, 근대 교육, 서양식 교육, 또 여성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근대 의료, 뭐 이러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집적화된 그런 공간은 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독특한 요즘 레트로 붐에 그야말로 딱 적합한 핫플레이스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가능성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찌됐든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방치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문화재, 특히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경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왕릉에서 뭐 동네에서 꼬마들이 놀았던 곳으로 그렇게 그만큼 뭐 왕릉으로서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놀이터가 돼버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에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적 가치를 찾는 것, 발굴하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이병훈 의원이 현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현대 문화유산 활용 촉진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우범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문화재 보호 인식이 이제 최초에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스 로마의 흔적들을 잘 간직 보존하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류 모두의 자산으로 문화재를 자리매김하게 됐죠. 최근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그 최근 경향을 보면은 20세기 그 산업경관, 뭐 공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산업시설 또 문화경관 쪽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뭐 뉴트로, 레트로 붐, 근대 건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골목길 답사가 아주 인기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되는 등. 그래서 근현대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의원께서 그러한 흐름에 발을 맞춰서 문화재 보호 제도, 법을 좀 보강을 해보자, 이런 취지의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세 가지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첫째는 현재의 문화재 법상 50년 이상 된 것만이 문화재 등록 지정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50년이 안 된 거라도 미래의 예비 문화재로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50년 안 된 것도 문화재에 포함시켜보자. 두 번째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근대 건축물의 경우도 민속마을, 나가능성 민속마을처럼 목포의 구도심 전체를, 양림동 전체를 면 단위로, 지구 단위로 등록해서 잘 관리를 해보자. 세 번째로는 문화재 하면 규제가 심하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등록 근대 건축물의 경우, 근대 도시의 경우는 주변의 규제를 일체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의 특징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또 보호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뭐 이런 게 한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갈수록 이제 문화재 활용의 수요 빈도랄까요? 이게 지금 아주 상당히 폭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매우 시적절한 법안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50년 미만인 것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하자는 게 본칙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100년 넘어야 문화재로 지정한다. 이건 참 너무 과한 제도였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미래에 반드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법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가다 보면 이런 문화재 지정이나 좀 전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하고 싶어도 어떤 개발에 꼭 부딪혀서 지적이 되면 손을 못 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네네. 시청자분들을 오해를 민속마을의 경우는 좀 엄격한 규제가 따르죠. 나간 읍성 같은 경우 그거는 조선시대의 흔적들 100년 이상 된 그 경우는 이제 규제 주변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맥락, 주변 경관까지 포괄적으로 해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나간읍성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건 차라리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병헌 의원이 발의한 또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근대 유산의 경우는 지정제가 아니고요. 등록제입니다. 이 등록제의 경우는 주변 규제가 일체 없어요. 주변에 사시는
이웃 주민들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등록 문화재는 주인하고 정부가 동의를 합의를 해서 네. 주인이 내 집은 보존하고 싶다. 대표적인 게 목포역 앞에 가수 남진 선생의 선조들이 그 운영했던 아주 대형 벽돌조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문화재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남진 선생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거는 헐지 않고 보존을 하겠다. 이런 정신, 거기에 이제 행정이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그걸 잘 수리를 해서 뭐 전시장이라든지 뭐 남진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적극 얼마든지 내부는 외관만 보존을 하고요. 네. 내부는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21세기 현재 생활의 용도에 맞게 개수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등록제입니다. 근대의 건축물은 다 등록문화재다라고 네. 하는 거를 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천대표 원장께서도 뭐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근대 유산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제 도시 가로에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지정 문화재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유홍준 장장께서 이것을 이제 등록 문화재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문화재로 이제 바뀌었고 그 제도적 틀을 만들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인데 문화재를 지정해서 잘 보존하고 도시 경관 속에 자리하게 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거기 담고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건데 문화재 그러면 일단은 이 경직돼 있잖아요. 생각이 지정해 놓으면 어렵다. 그 주변도 어렵다 하니까 되게 시민들이 일반적인 어떤 정서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를 되게 꺼려했죠. 네. 근데 이제 등록문화재는 방금 말씀처럼 대단히 좀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놔두고 내부는 고칠 수도 있고 외부 경관은 가급적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긴 해야 되죠. 그것도 이제 보존에 한계도 있어요. 몇 프로까지는 이제 뭐 하나 한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등록 문화재인 것이죠. 네. 일제 강점기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산업화 시대에 생성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굴뚝, 터널, 저수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우리 인식이 조금 바꿔져야 되고 이제 문화재가 박제되고 박물관에 전시된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 일상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네. 특히 도시 안에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자꾸 선적으로 면적으로 확대해서 보다 넓은 차원의 유지, 네.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1년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돼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878건의 문화재를 이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놓고 관리하고 예, 있는데요. 자,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화재 돌봄 사업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기백 이사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이 문화재 돌봄 사업이 이 명칭이 좀 돌봄 사업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던 사업 명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 돌봄 사업으로 사업명을 붙였는데 원래 이 사업의 시작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예방관리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이유범 원장님이 정책총괄과장으로 문화재청에 계실 때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유범 원장님한테 전달해서 이게 전국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돌봄 사업이라고 보다는 예방관리,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돌봄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3년도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2014년도부터는 시도 지정 문화재까지 원래 이 돌봄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까지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까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8,7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 비율은 시도지정 문화재가 한 50% 정도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25% 정도 되고 비지정 문화재가 한 15% 정도 되고 등록문화재가 한 10% 정도 이렇게 비율을 돼서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화재 사실은 예방 관리 사업으로 이제 예, 하는데 예. 지금은 돌봄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이 사후보수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모토가 사전 예방 관리 체제로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설명을 올리자면 그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 체계하고 좀 유사합니다. 우리가 매 2년마다 무료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듯이 네. 모든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뭐 기계적 장비를 동원해서 모니터링 진단을 합니다. 훼손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니터링 진단을 해서 한 결과 이제 경미한 꼭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범위에 그러한 경미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은 바로 수리를 경미한 부분을 이제 손을 봐서 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1차 병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대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계 당국에 네.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전문적인 보수 기술자들한테 맡겨서 이제 대수술을 대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제일 그 문화재 주인들 또 마을 주민들이 제일 그 좋아하는 점은 일상적인 청소, 네. 뭐 군불 떼기, 이 뭐죠 마루에 콩댐 뭐 이러한 그런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네. 우리 나기백 단장님이 가장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금 10년째 계속 1등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 기획을 해서 네. 만든 거라서 문화재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재 지킴이 운동도 굉장히 이슈가 또 되고 있어서 네, 같이 조상렬 그 대표께서 돌봄 얘기해 주시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제 네네. 문화재를 보존 활용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뉘죠. 보존과 활용 차원인데 이제 경미한 이제 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돌봄 사업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보라든지 이제 이런 전문적인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지킴이 활동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대동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우리 똑같이 2010년도부터 그 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이제 121건의 문화재를 이제 관리하는데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또 경미한 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명의 이제 약간 전원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소유자, 그 문화재 고택 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그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희들이 뭔데 와서 이러느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을 통하고 설명했더니 지금은 왜 빨리 와서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죠. 네. 그래서 지금 19명이 이렇게 광주 시내 120여 건의 그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장마철이라든지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막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훼손되는 네.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국가의 살 일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 돌봄 사업이구나.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겠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가끔 문화재가 뭐 화재나 재해로 이렇게 소실되거나 전소되는 경우들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돌봄 활동이나 지킴 활동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첫 2019년 문화재 지킴이 날 기념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취지로 이런 기념일을 또 제정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조상렬 대표께서. 네, 그럼 이제 문화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과 활용 양면 있는데 이제 활용 차원의 이제 지킴이 운동이거든요. 이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이제 90년대, 1990년대 민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것은 2005년도부터 문화재청과 민간 협력 운동으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광주 서창에 만기정이 있다, 뭐 올곡동에 무양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만기정이라는 정자를 주기적으로 이제 맡아서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한 문화재를 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지킨다는 것이 이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의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화재 지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 국민들이 한 6만여 명에 청소년들이 2만 5천 정도에서 대략 잡아서 한 8만 5천 정도가 이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킴이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민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까지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기업 지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이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뭐 방제를 한다든지 소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서 예산을 그 회사에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었는 것도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네. 생생한 사례. 저희 집 근처니까요. 네네. 창덕궁 옆에 삽니다. 창덕궁 옆에 건설이 있잖아요. 네. 건설이 창덕궁을 지켜낸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직원 가족 단위로 창덕궁을 방문해서 이제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요. 이제 노력봉사도 하지만 또 돈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네. 순찰 차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창덕궁에 이제 그 물이 과거에는 흘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천.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반드시 천이 있습니다. 네, 궁궐에는 네. 그 천을 건너서 금천.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네.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기업이 그러니까 함께 네, 문화재를 기업이. 지키는 일에 동참을 어떻게 보면 네. 지역사회, 관과 민간 기업들이 지역 민이 함께하는 지킴이 활동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킴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2005년도 이후로 각 지역에서 광주에서 안동에서 경주에서 뭐 서울에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네. 정화도 하고 문화재에 대한 해설도 하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도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규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2015년도에 34개 정도 단체가 있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공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이제 출범을 시켜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이제 운영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은 120개 단체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지킴이 활동에 이제 좀 기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우리도 문화재 지킴이 날을 한번 정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과 저희 연합회가 이제 협의를 한 끝에 그러면 지킴이 날을 정하는데 어떤 날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은 그 날을 정할 때마다 다 의미와 가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탄신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세종을 스승의 날로 탄신을 쓰나보다. 의병의 날 2월 1일이라면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날을 의병의 날로 삼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기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검토를 했어요. 많은 여론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날을 문화재 지킴 날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 문화재 지킴이 하고 있는 그날을 정해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역사 속에 문화재 지킴이 하는 사람들 찾아서 할 것이냐. 그래서 뭐 8만 대장경을 지켰던 한국전쟁 때 김영환 대령의 그 정신을 기려서 그날을 뭐 찾아보자는 설도 있었고, 또 화엄사를 지킨 뭐 차이력 총경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전쟁 때. 그것도 가치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 실록을 지켜낸 날. 네. 이날을 지킴 날로 정하자. 그것이 이제 6월 22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정사인 그 실록, 이 실록이 이게 4군데에다가 두고 있어요. 경복궁 안에 춘추관,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전주사고, 충청도에는 충주사고, 경상도에는 경상도 저기 어디죠? 경상도 어디인가? 그쪽에 4군데를 이제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4군데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전라도에 전주사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사고도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버리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읍 출신의 민간인이었는데, 선비죠. 안희와 손홍록이라는 사람이 20여 명을 데리고 전주사고로 가보니까 고려사라든지 실록이라든지 걸 꺼내보니까 한 64억 회가 됐어요. 네. 이것을 갖다가 메고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깁니다. 이 옮긴 날이 1592년 6월 22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정했는데, 네. 이분들이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380여일간을 지켜냅니다. 지키면서 일지까지 다 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문화재 지킴 날로 정했고, 네. 또 이날 만약에 이 실록이 타버렸다면 우리나라 정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깊은 날을 또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날을 문화재 지킴 날로 정하자 했던 것이 6월 22일 날 문화재 지킴 날로 정했던 것이 2018년도에 이제 재정 선포를 했고, 그것을 2019년도에 1주년을 맞아서 정읍 내장산에서 이제 기념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전국에 1천여 명의 이제 지킴이들이 모여서 네. 그 내장산에서 지킴이 대회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조 회장께서 지금 길게 네, 네. 지킴이 살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선진한 나라들이 뭐 예를 들면 내셔널 트러스트, 또 어떤 나라 이름을 따라서 뭐 헤리티지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정말 못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제안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근자에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국가가 지켜준다. 네. 이런 시대는 좀 지났어요. 그리고 문화재는 꼭 전문가만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전문가만 하니까 너무 고루하고 박제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 특히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만 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산도 적고 인력도 없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키는 운동이죠. 네. 이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고, 우리가 무슨 저항을 한다거나 목숨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산인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단체들의 큰 박수를 보내고, 보다 이제 제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화하는 일들을,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전동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런티어 운동이거든요. 네. 자발적인 이제 자원봉사 운동이죠. 그렇지만은 국가의 문화재를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최소한의 이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킨 그 민간인을 갖다가 우리는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들은 문화재 의병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나라의 땅을 지키고 국가의 권력을 지키고 백성을 지킨 것도 중요한데, 그 국가의 가장 국격을 말하는 문화재를 지키는 건
그 땅과 백성을 지킨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 네. 다행히도 이제 2005년부터 문화재 지킴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좀 진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환경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좋아진 것의 결과이거든요. 네. 네. 그럼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시민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문화재도 그만큼 그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화재 의병이라는 말, 네, 저는 여기서 한 거였습니다. 더 붙이자면 네. 네. 환경 운동은 갈등, 뭐 이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슈를 많이 타죠. 네. 이에 비해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그야말로 순수 봉사 운동이기 때문에 잘 이슈, 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선한 행동은 뉴스가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사실상 환경 운동 못지않게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활동가들 숫자라든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좋은 영향은 매우 큰데요. 네. 그러니까 지킴이 운동의 의미를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를 지키는 것은 군대죠. 근데 민족을 지키는 것,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건 문화재 의병이다. 네. 그만큼 의미가 크다. 뭐 이렇게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예전에 거창했나요? 네, 타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처럼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들도 뭐 충분히 홍보적인 전략에서 좀 필요하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집중 토론을 그렇죠. 하게 된 것도 선한 미디어의 영향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인데 생각도 듭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 네. 선한 미디어의 영향을 좀 받아볼까 하고 네. 저희 대동마재단에서 시무식을 하는데 돌봄사업단하고 저희 뭐 회원들 해가지고 한 40여 명이 신창동 유적지 가서 1월 3일 날 시무식 한 날 그 쓰레기 줍고 정화하는 것으로 시무식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뉴스파를 났습니다. 전국의 뉴스를 파고. 네. 근데 그걸 사실은 좀 계획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문화재 지킴이 어떤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막 그 오래된 유적지에 가서 쓰레기를 막 투척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도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네,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정말 커져서 모든 일반 시민들도 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문화재 앞서 이제 그 유형 자산, 유형 문화재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보다 또 중요한 게 무형 문화재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한 번 더 이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승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령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위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 또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유범 교수께서 무형 문화재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생뚱맞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재도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불로장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정부 차원, 시도,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재를 하니까 적극 찾아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되겠다라는 숙제가 있고요. 정부보다도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전통에 대한 재인식,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원천이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스스로 갖고 내고장 문화재를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 내 역사를, 우리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겠다라는 각오를 새해 설날 좀 다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문화재 그러면은 유형, 네. 물리적인 공간이나 덩어리를 갖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무형 문화재 역시 우리 한민족이 최소한 한 10,000년, 5,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왔던 그 일종의 우리의 얼이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존경과 그분들에 대한 예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근자 이제 일단은 후계자들이 되게 자식대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줄죠. 근데 이제 흔히들 사람을 지정하지만은 사람보다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기능을 지정하는 거예요. 기능, 네. 뭐 소리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뭐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는 진다리, 그 붓 같은 것을 제작한다거나 뭐 분청 사기 만드는. 그래서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을 찾아서 그분에 대한 이 예우 차원의 지원, 그리고 후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예산적 틀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처음 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몇 년 동안 해야지. 하나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뭐 스폰서십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대기 같은 것도 만들고, 전시 공간도 만들고, 작업 공간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만들어져야 후계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이어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쉽고 더 재밌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더 다른 일도 있는데 좀 다소 고루하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다 해서 꼭 내가 이어받을 필요도 없고 네. 제3자가 해서 그걸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능 부여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디지털 영상으로 많이 이런 것들도 남기는 작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요즘에 이제 이 무형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화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게 이 전수자, 그러니까 보유자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장학생, 보유자 밑에 가서 3년 동안 전수 장학생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년 기간을 이수하고 나서 이수자 기간이라고 해서 5년 동안을 또 그 보유자 밑에서 그 기능을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5년 이상을 이수자로 근무를 복무를 하다가 전수 교육 조교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져야 그때부터 이제 문화재 보유자에 지원할 수 있는 네. 무형문화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 이 시장에서 이런 어떤 무형문화유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고가의 매매가 되거나 시장성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하지 않을 텐데 이 오래된 과정을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 버티면서 이 기능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네. 또 국가에서 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몇 명씩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야에 한 종목에 한두 명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 대한 국가 차원의 보유자나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달리 좀 숫자를 좀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해주지 못하는 네. 시장에서 형성해주지 못하는 생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조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인간문화재 종목을 소위 인간문화재 종목을 두 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 정부의 관심은 전통 생활문화,
지정 보유자가 없는 전통 생활 간습, 세시 풍속, 그 전통 민속 놀이 이러한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막걸리 빚기, 네. 막걸리, 그 개별 가옥, 똥 만들기, 뭐 윷놀이,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서 가져왔던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이 타임을 놓치면 완벽하게 사라지겠다. 네.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이 있는 것은 그나마 네. 세금으로 조금이라도 연명을 하는데 완전히 전통 생활 간섭, 세시풍속은 없어지고 있다. 네. 이 설날 문화도 갈수록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네. 뭐 지금 뭐 보존의 방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주상렬 사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전통 문화를 지킨다는 차원이죠. 이게 무형이라는 것이. 근데 무형이라는 것이 이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장인 정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장인 정신으로 그대들은 그걸만을 계속해라. 이것을 국가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뭐 맹자에도 유항산이라야 유항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일정한 생산이 있어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생산이 있다란 말인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형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가 도중하차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유형인 서원이나 향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서원이 향교에서 선비들이 글리는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그 서원이 빛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유형과 무형은 한 몸체인데 불과한데도 이 무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정책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무형에 대해서 전통 지킴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또 훼손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또 수리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들이 특히 있는지 나기백 이사장께서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 또 최근에도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만 경복궁 흥복전에서 시멘트 벽체 미장을 했다가 이슈화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복궁 자경전 꽃담이 부실하게 복원됐다고 뉴스에 이슈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세원의 광풍각 후면 석축 담장을 원형 보존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슈화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미왕사 대웅전 천불도 논쟁도 굉장히 심각하게 달궈졌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이제 문화재 복원 현장, 보수 현장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19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에 저돌적인 군사 문화에 의해서 문화재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0년대. 그래서 70년대부터 전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료에 시멘트라는 접착제가 발견이 되면서 그걸 무차별적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적 추세가 재료의 진정성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게 국제적 현장으로 채택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보수 현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런 진정성의 문제, 문화재 보수하는데 진정성, 양식, 재료, 기술, 주변 환경까지 포괄하는 네 가지가 이제 진정성의 핵심 요소인데 이런 것이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보존 현장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현장으로 채택을 하고 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보존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도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천태경 원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문화재가 어려우면은 문화재로부터 대중이 이렇게 유리되고 격리되거든요. 접근하기도 쉬워야 되고 가서 보고 그 흥취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포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알미 부족할 때는 되게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 같은 걸 만드는데 문화재청에서 만든 안내판에 규격들이 되게 있어요. 크게 만든 거, 조그맣게 만든 거, 뭐 내용도 좀 달리하고 영문과 요즘 뭐 중문, 일문도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보다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즘 문화재 안내판 같은 데는 바코드 같은 거, QR 코드 있죠? 그러면 딱 되면은 정확하게 휴대폰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게도 하죠. 옛날에는 설명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림, 사진, 뭐 도면 같은 거 그리고 뭐 IT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되게 연결을 시켜놨죠. 문제는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참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문화재 바로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 찍을 때도 좀 어렵고 또 들어가기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좀 영구적인 재료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내용도 패션도 굉장히 좀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고 있을 때 부담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뭐 도면 그다음에 배치도 전체적인 모습들 다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네.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비해서. 네. 이 안내판 사업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103호 침류각의 안내판을 그 수석회의에서 지적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문화재청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조금 잘못된 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네. 그 다음 해부터 2019년도부터 부랴부랴 예산 세워가지고 전국의 문화재를 전부 다 이제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다 개조하는 사업들을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내판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 천덕은 교수님이 만드신 용어들로 대부분 쓰여져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이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대중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쉬운 용어로 순화시켜서 국민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안내판 설명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많이 순화시키고 있고 제가 최근에 안내판 교체한 사진들을 쭉 보니까 안내판 내용들이 특히 이 석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또 명칭도 순화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문화재청에 이제 계셨으니까 이호 원장님 같은 경우 좀 궁금해요. 왜 문화재 안내판을 이렇게 용역을 줄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문화재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간판을 세워야 되는가? 그건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덧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갖다 지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에 이제 백화국어라는 고택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고택인데 그 안내판이 바로 그 건물 집 앞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서보니까 내 키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인은 자랑스럽게 그 안내판을 딱 짓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남원에 가니까 태수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는데 거기도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해갖고 이렇게 큰 포스터를 그 안에 정자에다 붙여놔 버려요. 그게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기구 있잖아요. 소방 시설 이런 것들이 건물 앞에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너무 진짜로 좀 유치하다. 그래서 어떠한 안내판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절실하게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다. 네. 네, 이게 제가 전직이지만 제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안내판 교체는 정말 오래된 숙제입니다. 제가 관여한 지도 한 20년 됐었고요. 세 가지인데요. 내용을
중학생 수준으로도 충분히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둘째는 형태 디자인을 세련되게, 우리가 선진국이 다 됐는데 선진국답게 세련되게. 이거는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조상열 회장이 지적한 위치 선정, 이거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또는 그 안내판 업체, 이제 공사업체죠, 시설업체. 네. 이제 문안 디자인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땅에다 박는. 그 위치 선정은 아마 집 주인, 뭐 유림 이런 데서 여기다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안목의 문제죠, 안목의 문제.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세련된 안목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따라서 지킴이 운동이 여기서 이제 네.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죠. 네. 자꾸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네. 문화하고 디자인까지는 잘 개선해서 돈을, 네. 예산을 잘 내려 보내줬는데 위치 선정까지. 네. 뭐 지킴이 운동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지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언택트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요. 문화재 보존, 활용, 지금까지 나눈 이런 활동들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이 익숙한 지금에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상열 대표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요새는 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들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문화재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지킴이 활동도 해야 되는데 거의 못 하고 있는 뭐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것이 모든 업종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언택트를 이용해서 그 문화재의 가치를 더 홍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기회에 국민들한테 문화재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홍보하는 데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활동이 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홍보에 좀 치중을 하는 시기로 갔겠다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가서 하면은 최고인데 그 그렇죠. 상황이 그리 아니 지금 네. 그게 맞게 가야 되지 덧붙이실 않는가. 말씀 있으십니까? 언택트 시대 문화재 보존 활용, 이거 이제 공급자인 공공, 네. 국가, 지자체,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0.2%에 불과한 문화재 분야 정부 재정 투입 현황을 비춰볼 때, 현재 한국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분야가 딱 적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존만 하더라도 나기백 이사장님 계시지만 보존과 관련해서 원형 도면이라든지 실측 설계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뭐 BIM 뭐 이런 새로운 신기술, 이게 굉장히 보존 분야도 그렇고요. 활용 분야야말로 무궁무진한 시장성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로 3D 뭐 그죠? CG 뭐 AR, VR 해서 가상 체험 4차 시대별로 고려 시대 뭐 백제 시대, 마한 시대의 장면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을 영화 찍듯이 네. 4차원의 가상 현실로 연출해내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활용의 측면에서, 감상의 측면에서, 네. 문화재 가치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찬스다. 네.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꽃간지기가 돈 주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 군수 도지사 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림동 아니 뭐 목포의 그 시절 근대기 개항기의 모습을 뭐 한 10분짜리로 스펙타클하게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4차원의 이런 걸 만들어낸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네. 훨씬 더 좋은 찬스다. 네. 자, 오늘 그 문화재란 무엇인지에 대한 첫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듣다 보니 유형,
무형 이걸 떠나서 우리 일상 속에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 삶 그 자체가 이제 문화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짧지만 혹시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또 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 또 이럴 때 국민들이 또 참여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득염 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정부에서 기와장 고쳐주지 않는다고 정부 탓, 지자체 탓을 하는 경우를 왕왕 보면은 그 집에 살고 계신 물론 어르신이지만은 그분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예산도 많은 나라에서 특정 사안만 정부에서 해주지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데가 됐다는 것이 좀 우리 인식의 전환이고 문화재 중에서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문화재의 재위치 찾기. 뭐 사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거론될 때가 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장소로 예를 들면 석탑 같은 것도 원래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소홀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 문화재도 썩 많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조금 운동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환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조상렬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 CNB에서 집중 토론한 것이 네. 그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많은 도시들이 그렇지만 개발자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대 문화유산이라든지 또는 산업유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숲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문화재들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뭐 경양방죽이라든지 광주 읍성이라든지 뭐 전남도청 별관이라든지 뭐 남광주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우리 임동의 일방직 그 70여 년 된 산업문화유산도 지금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럽니다. 아파트 숲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정말로 도심은 삭막해져 갑니다. 그래서 정책을 펼 때에 정말 문화재를 먼저 보존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 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나기백 이사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비슷한 컨텐츠를 우후죽순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활용 프로그램이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나 관광 상품으로 내걸지 마시고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문화재 상품 또 관광 컨텐츠 상품을 한두 가지씩만 그게 성공할 때까지 좀 끝까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유범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주를 광주답게 호남을 호남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유산이다, 문화재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된 결과 우리 역사유산, 전통유산, 문화자원이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입니다. 현대는 컨셉 소비,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문화유산, 독특한 차별화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패널 분들과 함께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재는 그저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선인들의 오랜 손때와 삶, 문화의 산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찮은 물건들도 후대에서는 고대의 유물로 여겨지기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화재를 아낌없이 활용하되
또 잘 가꾸고 보존해서 미래로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인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